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여행하는 국도 위, 그 어둠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한 한 젊은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그 일은 그를 여행자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한 전설과 마주하게 했죠. 아무도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관광버스와 죽음의 도로 위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전설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떠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음악차, 이제 상상해보세요. 방콕의 늦은 오후, 모치디 버스 터미널입니다. 매캐한 연기와 후덥지근한 열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건물 위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타나콘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카락 주변으로 작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건 단지 덥고 습한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압박감, 시골집에서 짊어지고 온 모든 희망이 바로 이 방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타나코는 맞은편에 앉은 뚱뚱한 체격의 관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타나콘 같은 사람을 수백, 수천 명은 본 듯 지쳐 보였습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도 늘 같은 질문이었죠. 이쪽 일을 해본 적 있나? 밤 새우는 거 견딜 수 있나? 하지만 타나콘에게는 모든 대답이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 아직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따내야만 했습니다. 관리자는 길게 한숨을 쉬며 책상 위를 펜으로 느릿느릿 두드리다가 서류 한 장을 책상 너머로 밀어주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방콕 나콤파놈 노선 버스 안내원으로 일하게. 삭싯 아저씨랑 짝이고 그 양반은 이 노선만 10년 넘게 운전했어. 타나코는 기쁨의 소리 지를 뻔했지만 관리자가 담담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을 때 표정을 감춰야 했습니다. 삭싯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의심하거나 많이 묻지 마. 그러면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거야. 좋은 뜻으로 하는 말 같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은 타나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다음 날, 모치 터미널에서 가장 붐비는 승강장. 타나코는 빳빳한 새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그 옆에서 대기 중인 관광버스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야, 407번. 관리자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삭싯 아저씨고 타나코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보았습니다. 마른 체격의 나이든 남자가 남색 운전사 복장으로 버스 바퀴에 조용히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담배가 끼워져 있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봐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처럼요. 삭싯 아저씨는 타나콘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짧게 말했죠. 올라가서 차 안 좀 보고 물건들 정리해놔. 타나코는 버스에 올라탔고 발이 계단에 닿는 첫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 공기는 푹푹 쪘지만 이 관광버스 안에서는 오싹한 냉기가 흘러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햇볕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 속 공기처럼 축축하고 무거운 냉기였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승객 좌석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쓰레기나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냉기, 버스의 모든 분자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으스스하게 추운 거지?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으며 첫 출근이라 긴장해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407번 관광버스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터미널의 네온 불빛이 어둠과 경쟁하듯 환하게 켜졌습니다. 타나코는 버스 아래 짐칸에서 짐을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그는 삭싯 아저씨가 버스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운전사 휴게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사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함 속에 잊힌 듯한 낡은 목조 사당이었습니다. 타나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궁금한 눈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향 3개를 꺼내 불을 붙인 뒤 낡은 향으로 가득 찬 향로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명한 붉은색 탄산음료, 이른바 빨간물이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어 사당 앞에 공손히 내려놓고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입은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듯 중얼거렸지만 타나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토지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죠. 삭싯 아저씨가 돌아오자 타나코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지신께 기도하시는 건가요? 삭싯 아저씨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이내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타나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만족하셔서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지. 삭싯 아저씨가 말한 그분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분이라니 대체 누구를? 타나코는 방콕 나콤파노맹 버스 승객을 부르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 그 궁금증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이 끝나자 버스 문이 푸전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버스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자마자 어두컴컴하던 하늘이 마치 찢어질 듯이 세찬 비를 예고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닥타닥 때리는 소리에 밖의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407번 버스는 환한 터미널을 빠져나와 흠뻑 젖은 어두운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타나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표를 검사하고 승객들의 편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스 뒤편으로 막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객실의 불이 격렬하게 깜빡이더니 이내 훅 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불이 원래대로 켜졌습니다. 몇몇 승객이 투덜거렸지만 대부분은 낡은 버스의 전기 문제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는 순간 시원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방향제 냄새도 버스의 귀퀴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스민 향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코앞에 커다란 생화, 자스민 화환을 걸어놓은 것처럼 선명한 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한밤중에 어디서 나는지 모를 자스민 향을 맡는다면 근처에 영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나코는 즉시 향기의 출처를 찾았지만 꽃을 가진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향기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버스의 속도와 함께 타나콘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오싹함만이 더해진 채로 말이죠. 오, 음악. 폭풍우가 잦아들고 가랑비만 흩날리자 타나코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승객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맨 앞에서부터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의 승객들은 엔진 소리와 규칙적인 바퀴 소리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지막 줄까지 세었습니다. 29, 30, 35. 네, 버스 안의 승객은 총 35명. 표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았죠. 하지만 타나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를 세기 전에 버스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버스 뒤편을 훑어보던 찰나 그는 온통 흰옷을 입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줄 창가 44번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44번 좌석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이나 짐조차 놓여 있지 않았죠. 어라, 내가 헛것을 봤나?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마주오던 차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환상을 만들어냈거나 첫날 근무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대려해도 그 짧은 순간 보았던 흰 옷의 여인 모습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타나코는 버스 앞쪽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무심코 백미러를 향했습니다. 텅 빈 44번 좌석을 주시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버스는 칠흑같이 어두운 우정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앞에 헤드라이트 불빛과 실내에 희미한 조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운전에 집중하는 삭싯 아저씨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실패한 타나꽃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한 그때였습니다. 타나코는 무언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바로 여자가 부르는 자장가 소리였죠.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말할 수 없이 슬픈 분위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지만 삭싯 아저씨를 돌아보니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책임감에 그는 일어나 조용히 통로를 걸었습니다. 승객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버스에는 아기 승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자장가 소리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소리는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이윽고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에 섞여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타나코는 통로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 자장가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타나코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버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고립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있는 용기를 다해 운전석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삭싯 아저씨,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여자 자장가 소리 같은 거요. 그는 삭싯 아저씨가 다른 차에서 나는 라디오 소리라거나 그냥 바람 소리라고 대답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성적인 대답이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두운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타나코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그의 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노인의 눈이 큰 백미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타나코니 44번 좌석을 훔쳐보던 바로 그 거울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피로와 체념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헛것을 들었겠지. 밤새 달리다 보면 피곤해서 그런 법이야. 가서 좀 쉬어.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타나콘에게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확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삭싯 아저씨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타나코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이제 완전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음악 타나코는 자리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죠. 그는 더 이상 잠을 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곤두서 있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를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이상 희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야 할 버스 천장의 스피커에서 치직하는 큰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파수를 못 잡은 라디오 소리 같았죠. 그 소리는 얕게 잠든 승객 몇몇이 짜증스럽게 뒤척일 정도로 컸습니다. 타나코는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시 아저씨는 여전히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음 속에서 타나코는 다른 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떨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여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죠. 네, 아이는 어디에? 그 문장은 너무나 짧고 희미했지만 타나코의 머릿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잡음이 다시 한번 거세게 터져 나온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신했죠. 한 승객이 스피커가 고장났나? 라고 중얼거리더니 몸을 돌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헛들은 것이라 생각했을 그 문장이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애타게 찾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타나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의 낡은 스피커 그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버스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에라는 질문은 차가운 공기 속에 여전히 맴돌았고 타나코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 스피커에서 들려오던 의문의 소리가 멈춘 후 버스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타나코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맨 앞 좌석을 붙잡고 서서 마치 어둠을 꿰뚫어 보려는 듯 큰 창문 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사라불이 우회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차선이 있었지만 한밤중에는 한적하고 꽤 외진 도로였습니다.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타나코의 시야에 저 멀리 길가에 서 있는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점점 가까워지자 상향등 불빛이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분명히 비췄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인가도 버스 정류장도 없는 길가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희미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타나코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마치 도움을 요청하며 차를 세우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멈춰요. 누가 차를 세우고 있어요. 타나코는 본능적으로 삭싯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삭싯 아저씨의 발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407번 버스는 화살처럼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타나코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여자의 형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과 그 여자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기다림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형체가 버스 뒤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까지 말이죠. 타나코는 혼란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의문의 여인을 무심하게 뒤로 한 채 달려나갔습니다. 타나코는 옆 창문에서 죄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금 뭐였어요, 아저씨? 왜 안 멈춘 거예요? 임신한 여자였잖아요. 도움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두려움도 잊은 채 노인 운전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의 공포는 이제 분노와 극심한 몰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싯 아저씨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버스를 정상 속도로 되돌려 놓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아직 맴돌고 있는 희미한 담배 연기는 그의 얼굴을 더욱 흐릿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타나코니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만큼 긴 침묵이 흐른 후였습니다. 삭싯 아저씨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해도 젊은이, 이 길 위에서는 특히 이런 시간에는 정류장 밖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태우지 않아. 그는 마치 회사 규정을 읊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처음으로 타나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고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타나콘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라면 더더욱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타나콘이 본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나코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모두 사라지고 끔찍한 진실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음악 삭씰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진실을 들은 후 타나코는 더 이상 앞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간이 필요했고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 갇혀 있는데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나 버스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뒷정리를 확인하러 가는 척했지만 진짜 목적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승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의 희미한 코골이 소리는 이 악몽 속에서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마지막 줄 44번 좌석이 있는 곳을 지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냉동고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뼈를 애는 듯하고 무거운 냉기였습니다. 그 냉기는 너무나 강해서 버스의 다른 곳은 평범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타나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곳, 이 좌석이 바로 그녀의 자리라는 것을요. 비록 지금은 비어있지만 그 영혼의 원한과 냉기는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그 얼음장 같은 지점에서 재빨리 뒷걸음질 쳤습니다. 버스 뒤편을 둘러보려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버스 안에는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나코는 그 의문의 냉기에서 놀라 비틀거리며 물러서다가 통로 반대편 창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흩어지려는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평정을 되찾기 위해 창문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죠. 피부에 닿는 유리의 차가움이 그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손바닥의 온기와 합쳐져 차가운 유리 표면에 작은 원 모양의 하얀 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은 그 김이 서린 원 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손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손자국도 아니었죠. 그것은 갓난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만 한 작은 아이의 손자국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자국이 안쪽에서부터 유리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손금이 보일 정도였죠.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가 바로 몇 초 전에 그곳에 손을 댔던 것처럼요. 타나코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즉시 손을 뗐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작은 손자국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를 찾는 속삭임, 자장가 소리, 그리고 이제는 아이의 손자국까지. 모든 조각이 타나콘의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이 버스에 있는 영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창문의 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작은 손자국도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의 망막에 새겨진 이미지와 그의 심장을 조각낼 듯 파고드는 공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음악.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마침내 407번 버스는 길 중간에 있는 한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환하거나 현대적인 휴게소는 아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가게와 허름한 화장실이 전부였죠. 머리 위에서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밤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으스스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곳을 둘러싼 빽빽한 숲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20분간 휴식한다고 알렸습니다. 아직 졸린 눈의 승객들은 화장실에 가거나 간식을 사기 위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타나코는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고 그 숨 막히는 버스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축축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 있을 때 다른 회사의 관광버스 한 대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운전사는 삭싯 아저씨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다가 삭싯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삭 아저씨, 누군가 했네.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도 이 차 몰아요? 그의 질문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전사는 버스 옆면에 적힌 407이라는 숫자를 힐끗 본 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타나콘을 쳐다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타나콘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난 이 귀신 들린 버스 폐차한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버스라는 말이 타나콘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귀신 들린 버스의 최신 직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버스라는 말은 타나콘을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그의 새하얀 얼굴과 극도로 겁에 질린 눈빛을 보고는 그의 운명을 안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젊은이. 그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 내가 얘기해 줄게. 타나코는 홀린 듯 그를 따라가 앉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인 후 끔찍한 이야기와 함께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네가 일하는 바로 저 버스가 큰 사고를 냈었어. 그는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예전 운전사가 여기서 멀지 않은 급커브 길에서 통제력을 잃었어. 우리가 100개의 시신이 나온 커브길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그 커브길의 이름만 들어도 타나코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복돼서 길가로 미끄러졌지. 승객들이 많이 다쳤어. 그런데 믿을 수 있겠나? 그 버스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 티 다라시라는 이름의 만삭 임산부였지. 고향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혼자 여행 중이었는데 도착하지 못했어. 충격으로 그녀의 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둔 뒤였지. 이야기는 그 남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는 것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타나코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장가 소리, 내 아이는 어디에? 라는 질문, 그 작은 손자국까지 모든 것이 티다라시라는 이름의 모자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지금은 티다 어머니의 영혼이 되어버린 그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100개의 시신이 나온 커브길은 그들이 앞으로 향해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타나코는 저주에 걸린 듯 몸이 굳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진실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운전사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마치 타나콘의 공포를 산산조각 내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가장 무서운 건 말이야. 자네가 타고 온 바로 저 버스가 그날 밤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차라는 거야. 타나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사가 너무 인색해서 버스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놈들은 버스를 수리하고 새로 도색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운행시켰어. 이제 타나코는
왜 처음부터 이상한 냉기를 느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버스의 철골 구조에 깊이 뿌리박힌 죽음의 냉기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운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선을 맡았던 운전사나 안내원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고 한 달 내내 열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승객들도 다 겪었지. 울음소리도 듣고 자스민 향기도 맡고, 특히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일 심하게 겪었대. 사람들은 티다 어머니의 영혼이 특히 원한이 깊다고들 해. 아이를 벤 채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라 원한과 미련이 아주 강하다는 거야. 그녀의 영혼은 이 버스에 묶여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단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대.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일이지. 매일 밤 버스가 달릴 때마다 티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잠든 승객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들여다본다고 해.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말이야. 그녀의 등장은 무서운 공격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탐색이야. 그리고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지. 음악 407번 버스에서 짧게 경적이 울렸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꾸물거리던 승객들이 서둘러 버스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 운전사는 타나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행운을 빌어 젊은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타나콘은 심장을 짓누르는 공포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그 관광버스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 문이 지옥의 입구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몸속 모든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라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 일도, 이 귀신 들린 버스도 이제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잔혹한 현실이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진 돈을 전부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고작 한두 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갈 차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다른 사람처럼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밤중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긴 어딘지도 모르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책임감은 지금의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타나코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그 버스로 옮겼습니다. 버스 계단을 다시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대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이 문턱을 넘는 순간 버스 문이 부사 소리를 내며 닫히며 그를 다시 한번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버스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어두운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그저 계속되는 여정이겠지만 타나콘에게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은 손에 잡힐 듯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차 안의 분위기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시원했던 공기는 마치 누군가 산소를 모두 빨아들인 것처럼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엔진 소리마저도 목구멍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타나코는 삭신 아저씨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노인 운전사가 온몸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은 미동도 없었고 시선은 깜빡임 없이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힘겨운 싸움에 대비하는 것처럼요.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녹색 교통표지판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위험한 커브길 경고 표지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위험구역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타나콘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개의 시신이 나온 커브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는 전방 20km였습니다.
20km. 그것은 죽음까지의 거리인 걸까요? 버스는 그 표지판을 지나쳤지만 모든 글자가 타나콘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티다 어머니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20km라는 거리는 그리 길지 않겠죠. 하지만 그 순간의 타나콘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1초 1초가 지날수록 무거운 분위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흐느껴 우는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뒤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더 커져 버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도 어느 승객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벽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마치 버스의 철골 구조 전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흐느낌은 깊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움직이는 철 상자 안에서 산산조각난 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깊이 잠들어 있던 승객들조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편한 듯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눈을 감은 채로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영혼의 고통이 모든 사람의 꿈속까지 침투하여 방해할 만큼 강력한 것처럼요. 타나코는 두 손으로 귀를 꽉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사, 안내원, 그리고 모든 승객이 티다 어머니의 슬픔의 장막 안에 갇혀 그녀가 생을 마감한 장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음악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듣는 이의 심장을 쥐어짜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타나콘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의 전기 시스템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켜져 있던 객실 등이 값싼 공포 영화처럼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승객들의 모습이 섬뜩한 정지 화면처럼 어둠과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5분도 채 깜빡이지 않다가 모든 것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모든 전구가 동시에 나가는 듯한 퍽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실 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의 헤드라이트까지 꺼졌습니다. 이제 버스는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에서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겨우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리던 흐느낌 소리는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놀라서 깨어난 승객들의 목소리가 대신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불이 꺼졌지? 사람들이 당황하여 서로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타나코는 그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동치는 심장으로 삭싯 아저씨의 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굳게 잡고 있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지도 당황하여 핸들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달빛과 10년 넘게 이 길을 운전하며 뇌리에 깊이 새겨진 기억에 의지하여 수톤에 달하는 버스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몰아갔습니다. 407번 버스는 이제 길잡이 불빛도 없이 어둠 속을 떠다니는 유령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서 가장 위험한 커브길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승객들의 혼란 속에서 타나코는 맨 앞 좌석 등받이를 꽉 붙잡고 몸을 지탱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앞을 보려 애썼지만 핸들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삭싯 아저씨의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잠했던 바깥 하늘이 다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폭풍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음악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타나콘의 시선은 무심코 운전석 머리 위에 설치된 큰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은 그저 텅 빈 검은 사각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콱쾅 번개가 버스 밖에서 환하게 터졌습니다. 그 빛은 차 안 전체를 창백한 흰색 빛으로 물들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승객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모두 드러냈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반사된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음악 맙소사. 타나콘이 거울에서 본 것은 자신의 모습도 다른 승객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종이처럼 새하얗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젖은 채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부릅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양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티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국도변에서 보았던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고 슬픔만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분노와 격렬한 원한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거울 속 얼굴의 이미지는 타나콘의 망막에 불타듯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버스 뒤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들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요. 음악 티다 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타나콘의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공포에 비명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격렬한 쏠림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며 어두운 왼쪽 커브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타나코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전설의 100개의 시신이 나온 커브길에 도착한 것입니다. 앞의 도로는 더 이상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쪽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을 낀 채 마치 거대한 뱀처럼 구불구불한 급커브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앞바퀴가 첫 번째 커브에 진입하는 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엔진이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이 막히려는 사람처럼 불규칙하게 덜컥거렸습니다. 버스의 힘이 순식간에 떨어졌지만 더 무서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삭싯 아저씨의 손에 있던 핸들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상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한 쌍의 손이 삭싯 아저씨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비틀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이를 악물었고 관자놀이와 팔뚝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노구의 모든 힘을 다해 핸들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버스 전체가 젖은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길바닥에 갈리는 끼익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 깨어난 승객들은 이제 극심한 공포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코는 절망적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삭싯 아저씨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악령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가 질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의 비명과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차 안의 온도가 다시 한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는 단 한 곳, 버스 뒤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타나코는 본능적으로 돌아보았고 그가 본 것에 심장이 쳤는 듯 했습니다. 창백한 흰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 티다 어머니의 모습이 통로 끝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나 거울 속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손에 잡힐 듯한 형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발만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버스 앞을 향해 느리지만 단호하게 통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원한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앞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타나콘이나 삭싯 아저씨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녀의 형체가 타나콘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춰서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지만 악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비명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타나코는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라나 닿을 거리에서 원한에 찬 영혼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 유리를 꿰뚫어 구불구불한 도로를, 그녀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타나코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닥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그 영혼의 눈빛 속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공포보다도 더 슬프고 가련한 진실을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티다 어머니는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갇혀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은 그날 밤 사고의 재현이었고, 그녀의 침묵의 비명은 모든 것이 암전되기 전 그녀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중심을 잃고 길가로 완전히 미끄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티다 어머니의 반투명한 형체가 타나콘의 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버스 앞에 멈춰서서 양팔을 앞 유리 너머로 뻗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손가락은 허공을 절망적으로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길가의 풀숲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몸이 튕겨나가 떨어졌던 곳,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를 영원히 잃어야 했던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삭싯 아저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핸들을 있는 힘껏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타이어가 길가의 자갈과 마찰하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는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다시 도로 위로 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음악 삭싯 아저씨가 버스의 통제력을 되찾은 후 그는 남은 죽음의 커브길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버스 안에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오직 삭싯 아저씨와 타나콘의 거친 숨소리만이 엔진 소리와 경쟁하듯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그 도로의 마지막 커브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돌이 짓누르는 듯 무거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벼워졌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냉기는 사라지고 원래의 시원한 에어컨 공기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뻗고 있던 티다 어머니의 반투명한 형체는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공기 중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완전히 꺼져 있던 전기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객실등과 헤드라이트가 두세 번 깜빡이더니 마치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대로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자 타나코는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황금빛 햇살을 보았습니다. 새날의 여명이 지난밤의 어둠과 사악함을 모두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대섰고 공격의 공포도 지나갔습니다. 오직 끔찍한 기억으로 무거워진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방금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기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407번 버스는 나콤파놈 지방버스 터미널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둠과 공포와는 마치 다른 세상인 듯 했습니다. 삭싯 아저씨가 엔진을 끄자 즉시 침묵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함께 살아남은 승객들은 서둘러 자신의 짐을 챙겨 재빨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버스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삭싯 아저씨는 타나콘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도착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셔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타나콘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 자네 몫이야. 그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서로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타나콘은 조용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티다 어머니가 떠다녔던 통로를, 그녀의 얼굴이 비쳤던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버스 뒤편의 44번 좌석에 멈췄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앉아서 자신을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돈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과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타나코는 말없이 삭싯 아저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겨 407번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일과 그리고 여전히 맴도는 티다 어머니의 영혼을 그 귀신 들린 버스에 남겨둔 채 다음 밤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타나콘과 407번 버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도로 위에서 일어난 비극은 사고 당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유대감, 특히 어머니의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티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었을 뿐이겠죠. 음악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